네, 됐다. 아이고. 네. 제가 올린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열리는 상반기 머신러닝 개발자 데브 매칭이라는 건데요. 사실 여기 다 곧 졸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셔서 조금 덜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꼭 졸업 졸업 조건 자격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꼭 뭐 이번에 인턴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 과제를 연습해 보면서 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경험이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1일까지 접수니까 8일 남았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정보는 이런 거고요. 이제 다른 분들 그냥 자기 올리신 거 편안하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 올린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구글에서 나온 티처블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분류도 학습시켜주고 음성도 된다 그러고 뭐 자세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거 검색해보면은 되게 어떤 사람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공유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다 그 태스크마다 파이프라인을 짜놔서 저희가 이 트레인 클릭만 하면 알아서 되는 그런 페이지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 구글에서 하는 건데 학습 모델로 만들어서 추출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 가지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기해서 공유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뭐 얘기하실 분 없나요? 저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로그를 저는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플랫폼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서 찾아보던 차에 혹시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까 하고 그냥 네, 공유를 해봤는데요. 사실 블로그 플랫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 티스토리, 뭐 벨로그, 미디엄 뭐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게 좋을지 장단점을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공유를 해봤고 그리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사용해 보신 블로그가 있으면 추천도 해주실 수 있을지 해서 한번 네 궁금해서 여쭤봐 보려고요. 좋습니다. 간혹 네, 노션에 자기 논문 정리해서 올린 거 보면은 제가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하거든요. 저는 티스토리를 하는데 음, 장점? 장점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좀 바꾸기 귀찮아서 아까워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티스토리 장점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보통 그분들은 미디움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미디움이나 아니면은 노션 잘 써서 그 노션 유료 구독인가? 하여튼 OPPY인가 뭔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돈을 내면은 웹페이지처럼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션에 잘 정리를 하거나 미디움 쓰시는 걸 좀 추천해 주시는 걸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블로그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봤던 것 같은데. 없나 보네요. 어떤 분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 생각엔 그분도 티스토리였던 것 같거든요. 저희 13명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아,
네, 저도 약간 조연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는 또 너무 없어 보이고 티스토리가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와서 티스토리 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정보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 예발자닷컴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주로 부트캠프 일정을 그냥 UI 깔끔하게끔 정리해서 보여주고 또 여기 클릭 뭐 서울 뭐 42 서울이나 뭐 사피 이런 거 클릭하면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고 또 기터브 이 사이트 기터브 보면 한 20일 전에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 봐서 이런 정리하고 또 나중에 휴학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보면서 좀 깔끔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오, 예발자 뜻이 예비 개발자였군요. 네, 좋네요. 요즘 또 이런 저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런 또 부트캠프 같은 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워낙 잘 되어 있고 많아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계신가요? 먼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지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할게. 먼저 하세요. 네. 제가 이거 광고로 봤었는데, 제가 한 거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SKT에서 이제 가지고 AI 기술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기수에서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스포츠 분야에서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경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AI가 자동적으로 산출을 해내가지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좀 재밌어 보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며칠 전부터 자꾸 페이스북에 떠가지고 좀 봤었는데 이걸 하려면은 막 제가 연구 계획서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연구 계획서가 좀 빡셀 것 같아서 자신은 없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있으신 분은 연구 계획서 이거 어떻게 쓰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5개월 동안 하는 거여가지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하이라이트만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거 그걸 NC에서도 하고 NC 소프트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야구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것 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양보하신 오영님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스마트 렌즈 같이 네이버에 신기한 기능이 많길래 이제 더보기 눌러봐서 더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는 또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글을 써서 이제 영상에 더빙을 하는 건데 3,000자까지 무료고 또 다운로드 10번까지는 무료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목소리는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건가요? 네, 뭐 한 4개인가 5개인가 뭐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목소리 이런 걸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더빙도 하는 줄 몰랐네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뜬금없지만 네이버 얘기가 나와서 네이버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이버 AI 나오라고 클로버에서 또 무슨 뭐라 그러죠? 이거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걸 여는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새벽에 봐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줌 채팅으로 보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또 노션에도 따로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계셨나요? 또 계신가요? 아까 혜리님께서 노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한 테크러닝이라고 해서 나만의 노션 만들기?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료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본인이 어플을 만드는 거군요. 노션처럼. 아,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아한 형제에서 저런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컨퍼런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오늘 아주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고 뭐 더 다른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본인 CV 써보신 분 계세요? CV나 레주메 같은 거?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방금 줌 채팅으로 보낸 게 있는데 이제 팝하고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 체험형 인턴인데 이걸 하려면 이제 CV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기 CV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CV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써보신 분이 있으면은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CV 좀 미리 쓰는 연습을 저는 안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평소에 본인이 공부했던 거 좀 잘 정리해서 CV를 미리미리 써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암담하네요. 네, 그러면은 정보 공유 끝났고 이제 오늘 코드 발표자가 승일님이었던 것 같은데 승일님이 유닛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네네. 화면 공유 됐나요? 네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먼저 유닛 네트워크 아키텍처 부분 코드를 짜보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냐에 대한 실전에 적용한 코드를 살펴보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닛 아키텍처 부분을 보시면 이 사진과 같이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블럭이랑 그다음에 인코더 블럭, 그다음에 디코더 블럭 이렇게 세 가지를 함수로 설정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x3 커널로 컨볼루션하고 렐루를 활성함수로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포문으로 여기서 2번 반복하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했고 컨볼루션,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하고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한 이유는 이제 입력 계층을 정교화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인코더 블럭을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 사용했던 블럭이 이 블럭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맥스플링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넘겨주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코더 블럭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X를 따로 반환한 이유는 디코더 부분에서 여기서 크롭 커피해서 여기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출력도 같이 반환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블럭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업샘플링 같은 역할을 해줘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업샘플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이라고 중요한 정보를 기준으로 주변부 정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과정에서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제 유넷을 구성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아까 말한 그 반환 값들을 따로 여기 연결해 주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설정해서 여기서 말한 64, 128, 256, 512를 제가 직접 구성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블럭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유넷에서는 이게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결하는 게 좀 복잡해져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도록 패딩을 사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코드로 구현한 건 여기까지고 좀 실전에서 인풋이랑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구현한 건 아니고 그 텐서플로우 공식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있는 코드인데 얘는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셋을 준비했는데 얘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펫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배경이 있는 이러한 사진을 이러한 라벨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펫이 속한 픽셀 그리고 펫과 인접한 픽셀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은 주변 픽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드는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코드라서 중요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러한 인풋,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라벨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더 부분이랑 디코더 부분은 직접 설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모바일 넷 V2를 이용해서 인코더를 설정하고 픽투픽스를 이용해서 이제 디코더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넷 부분에서는 이 나온 인코더에서의 각각의 레이어의 출력을 역순으로 시켜서 디코더에 각각 연결해서 스킵 커넥션을 구현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구조를 이제 코드로 이렇게 구현해낸 이제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직접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인코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연결된 부분이 이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이 커피 앤 크롭을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학습을 실행해 봤는데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학습에서는 이러한 예상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 학습 결과인데 제가 세 번째 쯤에 캡처를 해서 여기다 넣어봤는데 세 번째쯤에서는 이 정도로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습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셋인데 얘네도 넣었을 때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있는데 네. 제가 파이토치만 써봐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그 아, 픽스 네네. 나오는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 가능할까요? 아, 네. 이 픽스 투 픽스는 이제 제가 구현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실제로 있는 그런 코드를 가져온 거라서 이 함수를 써가지고 해당 그 레이어를 그냥 가져오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구현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엄청 신기하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저렇게 하면 픽스 투 픽스라는 네, 라이브러리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에 있는 업샘플 레이어를 가져오는데 저 안에 있는 네, 512,3이 512가 채널이고 3이 커널 사이즈인 건가요? 뭐죠? 네. 512가 이제 설정한 채널이고요. 네네. 이제 3이 이제 커널 사이즈. 엄청 신기하네요. 네. 픽스 투 픽스 있는 그 레이어를, 그러니까 여기도 모바일넷 V2처럼 얘네 그 레이어를 직접 가져와서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학습은 따로 시키지 않고 그냥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신기하네요. 이런 건 어디서 아신 건가요?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게 되신 저도 거예요? 이게 찾아보다가 이게 텐서플로우 공식 홈페이지에 유넷이 설명돼 있어가지고 코드 자체가 그래서 그거 그냥 가져오게 됐어요. 엄청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럼 따로 네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신기하네요. 그리고 카피앤 크롭 안 하신 게 정말 신의 한 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저는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카피앤 크롭 했다가 네,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레딕트랑 사이즈가 안 맞아서 로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을 못 시켰는데 네. 다른 어, 데도 보면 네네. 커피앤크롭은 거의 안 해가지고 네네네. 저도 그냥 사이즈 그냥 맞춰서 했습니다. 네. 그게 승일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따라해본다고 객기 부렸다가 좀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승일님 되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거라서. 또 다른 분들 질문 더 없으시면 승일님 발표 마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뜬금없지만 자기 구현한 코드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좀 자긴 승일님이랑 좀 다르게 했다라고 하면은 발표를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없으실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저는 그냥 그 카피크롭 부분만 승일님이랑 달라서 전 그 부분만 조금만 보여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한 5줄 정도? 네, 이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
네, 여기 아웃풋 사이즈 제가 이거 변수명을 좀 잘못 설정했는데 아웃풋 사이즈로 이제 인코더의 크기 뭐 예를 들어 500 이런 게 들어오고 인풋 사이즈가 이제 여기가 디코더에서 뭐 300 이런 거면은 500을 300에 맞춰서 잘라주는 작업을 이렇게 코드 단 5줄 사실 이것도 그냥 줄이면 한 2줄이면은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크롭은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꼭 자기가 구현팀 아니어도 남들 코드 보면서 구현 연습도 좀 해보시고 남들 코드도 좀 훔쳐보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승일님 발표 엄청 잘 봤습니다. 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딥랩 발표하기로 한 제가 논문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럼 발표를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이제 딥랩 V3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with Across Parable Convolution for Semantic Image Segmentation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오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요. 원래 어느 학회인지까지도 써야 되는데 어느 학회인에서 발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학회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시그멘테이션 태스크는 뭐고 시그멘테이션 모델은 뭐가 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딥랩 패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사실 딥랩 V3 플러스가 그냥 딥랩 V3에다가 디코더만 띡 추가해준 게 다여서 설명을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딥랩 3번에서 딥랩 V3 플러스 소개를 좀 드리고 4번에서 여러 가지 실험했던 결과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 내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종종 덴즈 프레딕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엔 어떤 게 있는지 좀 제가 알아봤는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using deep learning survey 논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크게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그멘테이션 모델을 시대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주황색은 시멘틱 시그멘테이션 모델이고 녹색은 인스턴스 시그멘테이션, 노란색은 파노틱스 세그멘테이션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니까 이제 주황색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FCN이 나오면서 FCN이 거의 시그멘테이션의 근본 같은 존재죠. 그래서 2014년에 FCN 나오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을 빨리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볼 거는 2018년에 나온 딥랩 V3 플러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랩 V3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딥랩 V1부터 V3까지 이제 딥랩 패밀리들에 대한 간략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CRF 같은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딥랩 V1부터 V3까지 각 논문마다 정말 핵심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고 했을 때 나올 법한 개념들을 하나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맨 처음 딥랩 V1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뽑아보라고 하면 Across Convolution일 것 같아요. Across Convolution이랑 Dilated Convolution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리셉티브 필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B랑 C를 비교를 해보실 때 이게 뭐냐면 어떤 한 픽셀이 이 새에 대해서 얼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냐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그림인데 이제 B를 보시면
새 날개 부분에 대한 정보 정도만 가지고 있고 C는 이제 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B랑 C랑 프리딕션을 했을 때 C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더 크기 때문에 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 이제 버스 그림을 잘 보면 버스 그림을 보면은 저 버스의 유리창에 자전거가 비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시멘틱 모델이 이거를 자전거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전거다 해서 버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리셉티브 필드가 너무 작으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주변 정말 로컬한 정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 사진처럼 자전거로 인식을 해서 예측 확률이 더 낮아지고 성능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래서 연구자들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저희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사이즈가 작은 커널을 여러 번 쓰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파라미터 수를 유지하면서도 3x3과 같은 작은 커널을 여러 번 사용했을 때 리셉티브 필드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풀링을 사용하게 되면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은 이제 3x3 커널만 2번 총 반복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하나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픽셀들에 대한 정보가 총 5x5로 리셉티브 필드가 5x5 맞죠? 네, 5x5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얘는 이제 3x3 커널을 한번 하고 2x2 맥스 풀링을 한번 하고 3x3 컨볼루션을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풀링은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파라미터 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풀링이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른쪽 저 빨간 색깔 픽셀을 보시면 저 빨간 색깔 픽셀의 리셉티브 필드가 8x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이든 뭐 에버리지 풀링이든 풀링을 사용하면 파라미터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존재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다운샘플링을 한 다음에 다운샘플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맥스 풀링 같은 거겠죠? 그 풀링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고 이제 그거를 시각화한 그림인데 보시면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풀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게 되면서 피처맵이 축소가 되고 나서 이제 계속 요약이 되다 보니까 위치 정보가 손실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Trust Convolution이라는 것을 고안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신호 처리에 뭐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ust Convolu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아는 그냥 기본 컨볼루션은 저기 A 사진처럼 3x3 커널을 적용하면 그 픽셀 근처에 있는 3x3만큼이 다 커널 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Trust Convolution은 dilation rate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dilation rate는 이제 커널에 의해 계산되는 픽셀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위쪽에 B랑 C 사진을 보시면 이제 B는 rate가 2일 때인데 rate가 2다 보니까 저 커널과 계산이 되는 걸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 빨간 점들 사이의 거리가 2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dilation rate를 저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st Convolution을 쓰면 뭐가 좋냐면 dilation rate에 따라서 receptive field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 A를 보시면은 똑같은 3x3 커널을 썼을 때 리셉티브 필드는 3x3밖에 안 되지만 B처럼 이제 똑같은 3x3 사이즈 커널에 레이트를 2로 주면 총 리셉티브 필드가 7x7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ilation rate를 사용을 하면
dilation rate를 사용을 하면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는 유지하면서 receptive field를 계속 확장해 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풀링과는 다르게 피처맵의 사이즈가 적어지지도 않고 receptive field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글로벌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딥랩 V1에서는 Atrus Convolutio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딥랩 V2의 Atrus Partial Pyramid Pooling에 대한 설명인데요. ASPP라고 해서 얘는 그냥 피라미드처럼 여러 개를 쌓은 걸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이나 피겨들을 보게 되면 멀티스케일 인풋을 주게 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더 다양한 크기의 같은 물체더라도 더 다양한 크기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딥랩 V2에서는 꼭 멀티스케일 인풋이 아니고 이제 레이트 비율을 잘 조절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레이트 6, 12, 18, 24 이제 레이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만들고 그걸 이제 병렬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썸을 해줘서 멀티스케일에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피겨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V2 피겨에 보시면은 레이트 6, 12, 18, 24일 때랑 뭐 제 기억으로는 뭐 3, 6, 9, 18일 때랑 뭐 이런 식으로 레이트가 좀 클 때랑 레이트가 좀 작을 때랑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레이트가 클 때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수록 컨텍스트를 더 잘 잡고 글로벌하게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딥랩 V3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딥랩 V3에는 별로 많이 바뀐 게 없는데 저기 잘 보시면 B에 이미지 풀링이라고 써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랩 V3에 뜬금없이 이미지 풀링이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중간에 나왔던 PSP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PSP넷도 이제 앞에 나왔던 딥랩처럼 이제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아까 앞에 나왔던 딥랩이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dilated convolution을 쌓은 거라면 PSP넷에서는 이제 dilated convolution이 아니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지금 여기서 나온 E/E 풀링 이런 것처럼은 잘 안 쓰이고 뭐 만약에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그냥 이렇게 채널이 있을 때 그 한 채널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원래 H 곱하기 W 곱하기 2짜리 텐서가 있었다면 이걸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이 각각의 채널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줘서 그냥 하나의 어떤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H 곱하기 W C였던 걸 그냥 1by C 벡터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보통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왜 썼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한 번에 다 요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정보, 이제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잘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미지들을 잘 요약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하고 컨텍스트한 이미지들을 잘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SP넷에서는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비율을 뭐 1, 2, 3, 6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주고 그거를 다시 콘캣을 해서 맨 마지막 프레딕션을 예측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딥랩 V3에서도 이미지 풀링을 넣게 되는데요. 이제 딥랩 V3는 딥랩 V2랑 별반 다른 게 없고 그냥 여기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약간 달라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3x3 컨보이가 레이트 6, 12, 18, 24일 때 이렇게 4개가 있었다면 레이트 24일 때를 버리고 그냥 1x1 컨볼루전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것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5개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얘네를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니까 각각 다 바이리니어를 해줘서 사이즈를 맞춰주고 얘를 썸이 아닌 컨캣을 해준 다음 원 바이 원 컨브이로 채널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가 딥랩 패밀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이제부터 진짜 딥랩 V3 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랩 V3 플러스 인트로덕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스파셜 파라미드 풀링이랑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은 딥랩 V3가 이제 대표적인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 구조인데요. 얘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딜레이션 레이트를 다양하게 줘서 멀티 스케일로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맥적인 정보, 좀 더 글로벌한 정보들이 많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한 장점을 나열을 하는데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저희가 저번 시간 했던 유넷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샘플링을 한 만큼 업샘플링도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다운샘플링에서 이제 뭐 풀링, 스트라이드 2 혹은 풀링을 하기 전에 이제 그때 피처맵을 같은 층의 디코더로 이렇게 보내줘서 정보를 더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좀 더 물체의 경계를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샤프 오브젝트 바운더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지금 딥랩 V3가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 구조이니까 여기다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두 장점 모두 다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랩 V3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딥랩 V3에다가 간단한 디코더 모듈을 추가해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고요. 백본으로 원래 레즈넷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수정된 엑셉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냥 어트러스 컨보이였다면 어트러스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보이를 이제 ASPP 모듈과 디코더 모듈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파스칼 VOC 2012 벨 데이터셋이랑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좀 보면 아까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어트러스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인코더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을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에다가 적용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랩 V1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혹시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모바일넷과 같이 이제 경량화가 좀 위주로 되는 그런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동시에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면은 이제 왼쪽은 저희가 하는 그냥 이제 일반 컨브이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뭐 128차원짜리 채널을 3x3 커널을 이용해서 256차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3x3x 128짜리를 총 256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파라미터 수가 계산은 안 되지만 뭐 한 29만인가?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많게 되겠죠. 근데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이 합쳐진 건데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각각 채널마다 커널에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3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채널마다 서로 다른 3x3 커널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이 뭐 채널이 128개라면 총 128개의 커널이 존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파셜한 정보를 먼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의 아웃풋들을 다 콘캣을 해줍니다. 콘캣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H 곱하기 W 곱하기 128이었다면 이걸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면 똑같이 HW
128짜리 아웃풋이 생기겠죠. 이제 여기다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은 이제 스파셜한 정보, 지역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이제 채널 간의 정보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픽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 하나의 픽셀에서 이 픽셀에 맞는 이제 이 채널끼리만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널의 사이즈는 1이 되고요. 대신 깊이는 이 채널 수와 동일하게 1x1x 뭐 예를 들어 128이 되겠죠. 그래서 1x1x 128만 쓰면은 이렇게 1채널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왼쪽이랑 비교를 하려면 아웃풋 사이즈가 256이어야 되니까 이런 1x1x 128짜리 커널을 총 256번을 반복해주면 이렇게 아웃풋 채널이 256인 아웃풋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수를 비교해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128 곱하기 256이랑 3 곱하기 3 곱하기 128 더하기 128 곱하기 256을 하면은 이제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했을 때가 파라미터의 양이 획기적으로 확 줄게 됩니다. 저건 아마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해봤을 때 한 3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이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딥랩의 가장 핵심 개념이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도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에서 이제 여기 이 뎁스와이즈 연산을 해주는 이 부분에서 이때 컨브이를 그냥 컨브이가 아닌 어트러스 컨브이를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오른쪽 어트러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처럼 각 채널별로 계산을 하되 커널이 어트러스처럼 이제 레이트에 따라서 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딥랩 V3랑 비교를 했을 때 연산량이 확실히 감소를 하고 성능이 유지되거나 혹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트러스 컨볼루션에서 인코더는 그냥 딥랩 V3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원래 딥랩 V3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바이 컨브를 한 이 아웃풋에 대해서 그냥 업샘플링을 바로 진행을 해줘서 프레딕션을 예측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은 생략을 하고 원바이 컨브를 이용하는 부분까지 이제 인코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모듈을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유넷처럼 모든 뎁스에서 다 스킵 커넥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딱 두 군데에서만 스킵 커넥션을 진행을 해줘서 이제 간략하면서도 되게 파워풀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DCNN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간략하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뭐 레즈넷이나 엑셉션 같은 백본이 위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본에서 예를 들어 레즈넷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제 레즈넷의 컨브이 2를 거친 이제 라우랩의 피처를 이제 디코더에 스킵 커넥션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스킵 커넥션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이제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256이었던 거를 이제 채널 수를 좀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인코더의 피처 맵인 이 녹색 부분을 우선 이제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4배로 업샘플링을 해주고 나서 둘이 컨캣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캣을 해준 다음에는 이제 3x3 컨볼루션을 2번을 반복한 다음 최종 프레딕션을 내기 위해서 4배로 다시 업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한 디코더 모듈을 이용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Modified Aligned Exception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aligned exception, 원래 aligned exception은 이제 deformable convolution 논문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그 논문에는 이런 피겨 같은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exception 그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딥랩 V3에서는 원래는 aligned exception을 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첫 번째로 이제 레이어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냥 exception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번 반복인데 이제 딥랩 V3 같은 경우에선 16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맥스 플링 연산을 그냥 컨브이 연산에서 스트라이드 2로 대체를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exception에서 맥스 플링을 하던 거를 이렇게 그냥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 2를 주는 걸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뒤에다가 이런 모든 컨볼루션이 진행된 후에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랑 렐루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엑스페리먼트에 대한 설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양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중요한 이제 데이터셋이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가 방법은 데이터셋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셋은 파스칼 VOC 2012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은 총 21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레인 어그 이미지 대략 10,000장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클래스가 많은 멀티 클래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IOU를 측정하는 이제 min IOU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그림은 제가 맨 처음에 MIOU가 뭔지 모르고 막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MIOU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추후에 참고하시라고 그림은 좀 넣어놨습니다. 또 잘 모르게 쓰신 분은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링크 들어가시면 블로그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저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으로는 디코더를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총 3가지를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라우레벨 피처맵에서 오는 라우레벨 피처맵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할 때 채널 수를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인지 첫 번째인데요. 이제 했을 때 채널 수를 48로 했을 때 IOU가 78.2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48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채널 수가 커지면 뭐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8까지는 계속 IOU가 올라가다가 이제 64에서 꺾이는 걸 보고 좀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디코더에서 피처맵과 로어 레벨 피처맵을 컨캣한 이후에 3x3 컨볼루션을 몇 번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128일 때보다는 256일 때가 IOU가 더 높았고 이제 이 컨볼루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적용했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2번 적용했을 때가 78.85%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처맵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라우레벨 피처맵을 컨브이2에서도 뽑고 컨브이3에서도 뽑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78.61%로 그냥 3x3을 2번 반복하는 것보다 성능이 안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컨브이2랑 컨브이3에서 피처맵을 뽑은 다음에 3x3 컨볼루션을 2번 진행했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번은 라우레벨 피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거인 것 같은데요. 네.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 성능이 좋았으니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백본이었던 레즈넷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디코더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디코더를 추가했을 때가 가장 기본적인 77.21%에서 78.85%로 대략 한 1.6% 정도의 점수 향상이 있었고, 뭐 멀티스케일 인풋을 적용했을 때랑 뭐 플립, 네, 레프트 라이트니까 호리존탈 플립이겠죠? 네, 호리존탈 플립을 적용했을 때 점수가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 아웃풋 스트라이드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웃풋 스트라이드가 8일 때가 성능이 더 잘 나오기는 하지만 연산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큰 점수 향상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좋지 않아서 이제 아웃풋 스트라이드는 16으로 쓴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맵 이제 커스할 때,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클 때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32배일 때, 이때는 16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78.85%에서 75.43%로 대략 한 3% 이상 성능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본을 엑셉션으로 바꿨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백본으로 레즈넷을 사용했을 때보다 뭐 엑셉션을 사용했을 때 에러가 더 낮아져서 더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도 아까 이전이랑 했던 실험이랑 똑같은데 뭐 디코더 추가했을 때 더 좋아지고 멀티스케일 했을 때 더 좋아지고 플립했을 때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코 데이터셋 추가적으로 뭐 코코 데이터셋으로 훈련했을 때 뭐 JEFT 트레인셋으로 훈련했을 때 뭐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엑셉션을 사용을 했을 때 파스칼 VOC 2012 테스트 셋에 대해서 89.0%로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Improvement Along Object Boundaries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맨 처음 설명을 할 때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장점으로 샤프 오브젝트 바운더리라고 경계를 잘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실험을 한 파트예요. 그래서 저기 이가 빠졌네요. 디코더 모듈을 추가했을 때 진짜로 경계를 잘 잡는지 실험을 한 건데 디코더 모듈을 추가했을 때 트라이맵에 대한 IOU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트라이맵은 저도 처음 들어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람 목에 고양이가 있는 그림인데 이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이 검정색 경계를 트라이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피규어를 보시면 엄청 신기한 게 트라이맵의 경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성능 향상의 폭이 큰데요. 예를 들어 트라이맵의 폭이 한 41대를 보시면은 이제 이 녹색이랑 빨간색이랑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모델, 뭐 엑셉션으로 비교를 해도 파란색이랑 초록색의 차이가 많지가 않은데요. 트라이맵의 너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걸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놓은 건데 위에 두 개의 그림은 세그멘테이션이 참 잘 되었는데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 세 가지는 세그멘테이션이 실패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의자랑 소파를 구분을 못했다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슨 그림인지 저 동물이 갇혀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네 그렇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물체인지 잘 몰라서 잘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서 이제 experimental results on cityscapes라고 이제 여태까지는 다 실험을 이제 파스칼 VOC 2012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cityscape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그멘티드 이제 추가 데이터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트리 플로우의 레이어를 증가했을 때 엔트리 플로우 레이어의 증가했을 때 그 익셉션 65에서 레이어를 증가시켜서 익셉션 71로 만들었을 때 더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스케이프 테스트셋에 대해서 81.1이라는 MIOU를
MIUL 스코어를 찍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스테이 수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콘클루전을 따로 준비를 안 해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웃포스트라이드가 16이라고 하는데 32회만큼 줄여놓고 나서 업샘플을 4번씩 2번 하니까 16배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OS를 맞춰주기 위해서 백본에서 스트라이드를 스트라이드를 1로 줘서 비트맵 사이즈를 좀 더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준다고 합니다. 구현을 할 때. 그래서 다음 주 과제로 구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래 네,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논문을 읽고 다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제 발표인데 질문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저번 주도 그렇고 다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뭐 물론 유넷이나 딥랩이나 다들 한번 뭐 쉬운 논문이니까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논문 읽고 궁금한 점이 안 생기는 게 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승일님밖에 없으셔서 네, 다들 질문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정말 나는 다 이해가 됐는데 굳이 질문을 억지로 짜내실 필요는 없지만 네, 사실 이제 질문이 생길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아웃포스트라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질문 없이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인당 질문 하나씩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고요. 네, 이제 저희 4주차 뭐 할지 정하고 오늘 모임 끝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4주차 논문 뭐 하기로 했었는지. 아마 페스트 할 씨는 같은데 네, 페스트 할 씨는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2주차, 3주차 해가지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차부터는 오브젝트 디텍션 주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RCNN 패밀리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패스트 RCNN을 다음 주에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숙제는 딥랩 V3 플러스 구현 발표와 패스트 RCNN 논문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나에서 말하는데 구현하시는 분들은 딥랩 V3 플러스 구현을 하실 때 다른 부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딱 깔끔하게 모델만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백본도 불러서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페스트 RCNN 논문 발표하실 발표자 분이랑 구현 발표하실 발표자 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랑 모더레이터랑 이렇게 총 3개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받아보겠습니다. 페스트 RCNN 발표하실 분이랑
팀랩 구현 발표하실 분이랑 모더레이터 하실 분. 두 개 아니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성민님, 근데 뭐 저번 주에 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번 주에 또 하고 싶으시다면 대환영입니다. 발표자 주기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래도 다들 적어도 발표 한 번씩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발표하고 싶다고 지원자가 안 나오면은 발표 안 하신 분들을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분 없나요? 오, 성민님 적극성 아주 좋습니다. 또 구현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딥랩 구현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파이토치 쓰시는 분은 그냥 파이토치.모델스에 딥랩이 있어서 그거 참고하셔서 구현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데 구현 발표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임의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현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선 주인님은 저번 주에 하셨고 잠시만요. 민지님 발표하셨었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니요. 민지님 그럼 다음 주에 발표 가능하실까요, 팀랩? 근데 저 이번 주에 일정이 네네. 좀 빡빡해가지고 다음 주에 해도 될까요? 다음 주라는 게 그 다음 구현 발표로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이거가 이번은 안 되신다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있죠? 근데 저도 또 다음 주에 마감인 대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힘들 것 같고 혹시 주인님, 조현님, 승일님 중에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약간 양심상 승일님은 좀 시키기 그런데 조현님 괜찮으세요? 제가 구현팀이긴 한데, 네네. 제가 지금 앞에 논문들도 약간 구현하는데 살짝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한 거라 네. 누군가한테 설명할 역량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완벽하게 구현해서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해를 못 여기서부터 막혔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셔도 돼서 그렇게 꼭 그럼, 내가 완벽하게 해서 남들한테 개멋지게 설명해야지라는 그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서 네, 카톡으로 의논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겐톡 주셔도 됩니다. 그럼 최대한 되는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연님이 맡아주시면 되고 모더레이터는 그냥 제가 제비뽑기를 한 명 뽑겠습니다. 그냥 제가 눈 감고 한 명 찍겠습니다. 수명님 하셨었나요? 모더레이터?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번에 모델레이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명님이 이거 이번 4주차 노션 페이지 만들어주시고 지금 발표자 태그 딱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논문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방북하도록 하겠습니다.